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병원의 유방갑상선외과의 정성웅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매년 10월이 세계 유방의 달로서 유방암에 대한 인식 캠페인을 저희 병원에서 한 15년 정도 해마다 10월에 이렇게 해왔는데,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 뵙지 못하고, 올해는 이제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온라인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게 돼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2시간 정도 유방암에 대한 전체적인 여러분들에 대해서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서로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유방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알아서 유방암 환우들이 더 건강하시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도 유방암의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핑크리본 캠페인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을 하게 되면서 비정형관 증식증이라는 병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더 증식을 많이 하게 되면 관상피내암이라고 부르는 유방암 연기암에서 시작해서 치명성 유방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방암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유방암의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에는 초경을 늦게 시작하고 높은 출산율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짧았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는 초경을 빨리 시작하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하면서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증가해서 이러한 여성 호르몬 요인 때문에 유방암 발병률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는 환자로는 어머니나 형제 중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유방암에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유방암의 과거력이 있거나 자궁 내막암, 난소암, 대장암의 병력이 있는 여성에서 유방암이 다시 발생하는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았거나 첫 출산이 늦은 경우, 폐경 후 비만인 여성, 술과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하는 여성에서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경구 피임약을 오래 복용했거나 폐경 후 증상 조절을 위해서 복합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행 중인 여성에서도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유방 검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방암의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무증상을 경험합니다. 유방암은 초기 단계에서 대체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지만 멍울이 만져진다거나 피부에 변화가 있다거나 유두 분비물이 있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방암 증상 첫 번째로 멍울입니다. 멍울은 가장 흔한 유방암의 증상으로 유방 조직에서 비정상적인 혹이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멍울이 만져져서 병원에 오신 분들 중 10%는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멍울이 1cm 이상 자라면 손으로 만져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멍울은 대부분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암이 의심되는 멍울의 특징을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암으로 만져지는 멍울은 딱딱하고 잘 움직이지 않으며 경계가 불분명하고 유방 조직이나 피부에 고정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멍울이 만져지거나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는 병원에 즉시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피부 변화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피부에 함몰이 있거나 유두에 함몰이 보이는 경우, 그리고 유두에서 유륜으로 진행하는 습진성 피부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이 의심되므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두 분비물입니다. 유두에서 비정상적으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 유방암을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비정상적인 분비물이라는 것은 한 개의 유관에서 초콜릿색 또는 붉은색을 띤 혈성 유두 분비물이 저절로 짜지 않아도 나오는 것이 특징이므로 이러한 분비물이 있으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여러 개의 유관에서 이런 색깔이 아닌 맑은 물 색깔이나 우유 색깔로 짜야 나오는 그런 유두 분비물은 정상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안심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유방 통증인데요. 이러한 유방 통증은 대체로 실제 유방암으로 밝혀지는 경우는 2.1%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유방 통증 중에서 진료가 필요한 유방 통증으로는 한쪽 유방에서만 느껴지는 통증이거나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있을 정도로 심한 통증, 그리고 생리 주기와 연관이 없는 유방 통증이 있으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방암의 현황입니다. 유방암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여성암으로 전체 여성암의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률 또한 15%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방암은 선진국형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게 발생하는 전체 암 중에서 갑상선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암이며, 국내 암으로 인한 사망 환자 중에서 유방암은 7위, 약 2,600여 명이 연간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2000년도에 6,400여 명이던 유방암 환자는 2017년도에 26,000여 명으로 약 4배가 증가하였고, 연간 발생 유방암 환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 여성 인구 10만 명당 전체 유방암 환자 수는 103명이며 유방암 환자 10명 중 7명은 40대와 5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은 이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영기에서 사기까지 병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유관 내에만 국한된 유방암을 말하며 상피내암이라고도 하며 1기, 2기, 3기는 종양의 크기와 림프절 전이 유무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고, 4기는 폐나 뼈, 간에 다른 장기의 전이가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방암 병기는 해가 지나갈수록 4기의 환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유방암 병기 0기와 1기 환자의 비율은 2002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기 유방암 환자가 늘어난 데 가장 공을 세운 것은 유방암 검진을 더 많이 받고 검진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잘 하게 되면서 이렇게 조기 유방암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의 병기별 생존율을 보시면 영기 유방암 환자는 5년 전체 생존율이 98% 정도이고 10년에도 95% 이상의 환자가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기 유방암은 96.6% 5년 전체 생존율을 보이고 10년째에도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입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조금 더 높은 예후가 양호한 유방암이지만 그래도 4기 환자는 5년 전체 생존율이 34%, 10년 전체 생존율이 22% 정도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를 받은 후에도 주기적인 검진과 빠른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유방암의 수술 방법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을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유방 전 절제술과 유방 부분 절제술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유방을 전 절제하는 환자가 60% 이상이었으나 점차 2018년도로 올수록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이 60% 이상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유방암으로 진단받더라도 본인의 유방을 보존하면서 유방암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결과 또한 유방암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루어진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국가검진과 자가검진법의 확산으로 유방암의 조기 발견이 크게 늘었고 의료진의 꾸준한 연구와 수술 치료법의 개발로 환자의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법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병원 유방갑상선내과 강상률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러면 유방암의 진단, 그 다음에 유방암의 치료법,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방암의 진단인데, 유방암은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검진에 의한 조기 진단인데, 물론 다른 암들도 그런 암들이 많지만 유방암은 특히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조기에 진단이 돼서 치료받는 경우와 진행이 돼서 치료받는 경우, 그리고 암이 이미 다른 신체에 퍼져서 말기가 된 상태에서 치료받는 것이 너무나 큰,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유방암은 일찍 검진해서 조기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방암에서 진단하는 것은 총 세 가지로 유방암 진단이 되는데, 자가검진을 하거나 전문의가 진짜 손으로 촉진을 해서 만지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검사, 유방 촬영술, 그 다음에 이후에 조직 검사를 해서 유방암을 진단하는 것을 우리 유방암 3중 검사라고 하는데, 유방암 학회에서 검진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것은 30세 이후에는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하고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자가검진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와서 의사에 의해서 검진을 받고 40세 이후에는 1, 2년 간격의 임상진찰과 유방 촬영을 하시도록 되어 있고, 고위험군은 의사와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고위험군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죠. 근데 고위험군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내가 한번 유방암이 있었던지, 아니면 어머니, 형제, 언니, 이모, 이렇게 자기 친정 쪽에 여러 명의 유방암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어머님이 간암이라든지 위암이 있다든지 이런 암보다는 자기 직계 가족 중에 유방암이 여러 분이 있었을 때를, 그런 분들을 고위험군이라고 하고, 이런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가검진은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 생리가 있으신 여자분들은 생리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후에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생리가 없으신 분들은 특별하게 그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날짜를 정해두셔서 본인이 한 번씩 유방을 촉진을 해보면 좋은데, 이 촉진을 하는 방법은 이 자세도 만져보고 저 자세에서 만져보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서서 만져보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내 유방의 모양을 한번 눈으로 먼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손으로 유방을 한번 만져보는 것보다도 먼저 한번 유방의 양쪽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양쪽에 크기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좋은데, 이때 여러분들이 유의있게 보셔야 할 것이, 물론 크기가 너무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것은 정상 소견이 아니지만, 이 크기 차이가 있는 것은 정상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이 크기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어떤 형태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주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가슴을 반드시 서서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힘을 빼고 숙여서 가슴을 축
밑으로 처지게 해서 보면은 만약에 암이 있는 쪽은 그 암이 있는 쪽 피부가 중력이 떨어지지 않고 함몰되는 것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서서도 보고 또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도 보고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유방을 촉진하게 되는데 서서 하셔도 되고 뭐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혹을 촉진하는 것은 이렇게 꼬집거나 눌러서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지르면서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특히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핑거 패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힘을 빼고 문질러 보는 것이 중요한데 살살도 눌러보고 조금 더 힘을 주어서도 문질러보고 좀 강하게 힘을 주어서도 깊숙한 데까지 눌러 보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혹을 촉진하는 것은 이렇게 물건을 잡듯이 만져서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지르듯이 만지는 게 제일 중요해서 실제로도 간혹 이제 코로나 전에는 목욕탕에서 목욕하셔서 때를 매시다가 그 때를 밀어주신 세신사분들이 때를 밀다가 문지르면서 뭐가 만져져서 그렇게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혹을 촉진할 때는 문지르면서 촉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방향이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 이렇게 내 젖꼭지를 중심으로 큰 동심원을 그리면서 하셔도 되고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문지르면서 하는 거 그리고 전 유방을 빠뜨리지 말고 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누워서 앉아서나 서서는 안 만져지는데 누워서 만져지는 혹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가검진 할 때는 누워서 해보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체위를 변경하면 어떨 때는 만져지고 어떨 때는 안 만져지는 이유는 이렇게 눕게 되면은 가슴이 중력에 의해서 좀 얇게 퍼지기 때문에 혹이 조금 더 잘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만지려는 팔을 이렇게 쭉 머리 위 뒤로 쭉 뻗게 되면은 가슴이 조금 더 얇게 펴지면서 혹을 만져지기 조금 더 용이하게 되니까 서서도 만져보고 누워서도 만져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자가검진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해도 이렇게 동심원 방향으로 해도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방사형 모형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질러서 하고 그 다음에 전 유방을 빠뜨리지 말고 골고루 하시는 게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대부분의 유방암은 만져져서 진단되는 경우보다 우리가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서 만져지는 경우가 태반인데 저희 유방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유방 촬영술과 그 다음에 유방 초음파가 있는데 이 유방 촬영술은 저희 유방 검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검사입니다. 간혹 이 환자분들이 이 유방 촬영술을 내가 초음파를 했으니까 초음파가 더 우월한 검사이기 때문에 더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내가 초음파를 했으니까 이 유방 촬영을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는데요. 이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는 두 개 다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 유방 촬영술은 지도와 같이 이게 유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치 지도와 같고 또 하나는 이 유방 촬영에서만 보일 수 있는 병변이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여기 보이시는 이런 것들 보고 미세석회 병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세석회 병변은 유방에서 혹과 가장 많이 생기는 병변인데 이 초음파로는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미세석회는 촬영술에서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초음파를 했다 하더라도 이 유방 촬영술과 같이 이 두 가지 검사를 다 해야지 유방 검사를 완전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유방 촬영을 많이 하시는데 유방 촬영술상에서 가끔 치밀 유방이라는 이제 소견을 듣고 그 치밀 유방을 가지고 이제 걱정이 돼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 치밀 유방은 병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유방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치밀하다 그 말은 마치 우리가 머리숱이 많다 적다를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슴에 유방 조직이 많이 있다. 꼭 우리가 머리숱이 많으면 그 안에 두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방 조직이 치밀하면 많다면 이게 혹인데 이런 혹이 이렇게 치밀하게 많을 때는 잘 안 보인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치밀 유방이라는 말을 굳이 왜 쓰냐면 치밀 유방이 있으니까 안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가니까 조금 초음파와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이 치밀 유방 자체가 무슨 병명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방 촬영술 상에서 치밀 유방이라는 소견이 보여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유방 초음파를 한번 해보라는 의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시죠? 이제 대부분 이 젊은 분들의 이게 유방 촬영술 사진이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의 유방 촬영술 소견인데 젊은 분들은 이렇게 유방을 젖을 만들어내는 유선 조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혹도 하얗게 보이고 이런 것도 하얗게 보이니까 구별이 안 가는 것뿐이 안 가서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것뿐이니까 치밀 유방이라고 소견이 있어도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러면 치밀 유방이라는 소견을 듣거나 아니면 좀 더 정밀 검사를 위해서 이 유방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유방 초음파는 혹을 구별하는데 가장 좋은 검사입니다. 이 유방 초음파를 해서 이것이 물혹인지 아니면 단단한 혹인지 나쁜 혹인지를 알게 되는데 초음파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병변에 보이게 되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정상 유방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혹이 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은 악성 종양 흔히 말하는 암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건 나쁘겠다 뭐 괜찮겠다라고 보이는데 이제 간혹 그 건강검진을 하시면 양성종양이라는 그런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양성은 뭐 음성 양성할 때 그런 양성이 아니고요. 악성에 반대되는 말로 조울량자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혹이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양성을 쓰는 거지 뭔가 이게 음성 뭐 파지티브 그런 말의 양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양성이라는 것을 너무 환자분들이 좀 무섭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종양을 있으면 이 종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걸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혹을 좀 한문으로 좀 유식하게 표현한 것 뿐이지 종양이라는 표현이 꼭 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암은 악성 종양을 우리가 암이라고 하고 이런 양성 종양은 일반적인 혹도 우리가 표현을 좀 유식하게 양성 종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결과지에 양성 종양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렇게 혹은 있긴 한데 나쁜 혹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방 악성 종양이 있으면 이제 이것을 확진을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확진을 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이 조직 검사는 아주 옛날에는 아주 얇은 바늘로 하는 이런 검사도 했지만 현재 대부분은 총 검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조직 검사를 하면은 이 총 조직 검사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조직 검사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뭐 굉장히 큰 뭘 하시는 것처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직 검사는 바늘보다 조금 더 두꺼운 바늘로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아주 실제 통증이 크진 않으니까요. 뭐 너무 이것을 크게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안 좋은 혹인지 아니면 우리가 안심하고 좀 지켜볼 수 있는 혹인지를 구별하기 때문에 또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방암이 진단이 되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유방암의 치료는 좀 복잡한데 복잡하다는 것이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혹을 없애는 수술이죠. 저희가 하는 수술이 있고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뭐 항암 치료,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항암 치료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라는 것은 암을 억제한다는 치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주사로 맞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항암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암제고 나머지도 어떻게 보면 다 항암 치료의 일종이죠. 그래서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혹을 제거하는 수술과 그 다음에 이 전신에 혹시라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전신 치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수술은 이 유방암의 수술은 혹을 제거하는 것과 그 동측에 있는 림프절을 제거하는 것이 한 패키지로서
혹만 제거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림프절도 같이 제거하게 되는데, 이런 혹과 림프절을 같이 제거한 이후에 이 혹의 사이즈와 그 다음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혹시 전이가 있다면 몇 개나 전이가 되는지 따라서 기수가 정해지게 되지, 혹 크기만으로는 기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 기수, 그러니까 병기는 수술이 끝난 다음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유방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안나림 교수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유방을 전절제한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유방을 전절제하지 않고 국소절제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절제를 하는지 국소절제를 하는지는 꼭 암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혹 같은 경우는 암이 왼쪽에 있는 이런 혹들보다 더 크지만 한 군데에 몰려 있고 또 젖꼭지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혹 주변으로 좀 넓게 뜰 수가 있지만, 이런 혹들은 혹이 작다 하더라도 여러 구역에 걸쳐서 암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제거하고 여기 조금 제거하고 여기 조금 제거하는 것이 미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차라리 유방을 절제를 하고 뭐 이후에 성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있던 여러 가지 하는 것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방을 보존 수술을 하는지 전절제를 하는 것인지는 암의 크기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암의 크기도 물론 고려할 요소지만 이 암의 범위, 또 암이 위치하는 것이 한쪽에만 있는지 여러 군데 같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방을 내가 절제했다고 기수가 막 커서 절제한 것인가? 꼭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기수가 작다 하더라도 그 작은 암들이 좀 여러 군데에 있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유방을 전절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유방을 살린 경우에는 대부분 방사선 치료를 하고 유방을 전절제를 하는 경우에도 간혹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사선 치료는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남아있는 유방 조직에서 존재할지도 모르는 암세포를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이런 방사선 치료는 유방암 수술이 끝나고 보통 한 2-3주나 3-4주 있다가 하게 되고, 횟수와 그런 것들은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이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방사선 치료도 머리가 빠지고 굉장히 힘든 치료로 조금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으로 머리가 빠지거나 또 막 토하거나 그렇게 몸을 쇠약하게 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는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무서워하는 치료가 이 항암화학요법,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암제가 이 항암화학요법인데, 이런 것들은 간혹 조기 유방암보다는 조금 진행된 유방암에서 하게 되는데, 이 전신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암세포를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 또 항암제를 하기도 하고, 간혹 이 암이 좀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니면 항암제가 꼭 써야겠다고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항암제를 미리 쓰거나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이 큰 경우에는 항암제를 미리 써서 우리가 수술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선행 항암요법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또 이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분들은 이 항호르몬요법이라고 해서 이런 주사를 맞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 치료의 주 목적은 여성 안에 있는 이 에스트로겐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인데, 왜 그러냐 하냐면, 모든 유방암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유방암이 에스트로겐을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을 말려버리려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를 굶겨서 암세포가 성장할 수 못하게 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항호르몬요법을 하게 되는데, 먹는 약도 할 수 있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기간과 종류와 그런 것들은 환자에 따라서 그 담당 스님들이 환자마다 다르게 처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 표적치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허셉틴이라는 약도 있는데, 이런 것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허세틴이라는 표적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만 이런 표적 치료를 하게 돼서 간혹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이 주사를 안 주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환자분이 우리가 뭐 미워서 안 주거나 환자분을 싫어서 그런 게 주는 게 아니라 이 표적 치료가 맞지 않는 타입이 있고 맞는 타입이 있는데 간혹 이 표적 치료가 맞지 않는 타입은 주사를 줘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방을 안 하는 것뿐이지 무슨 환자에 따라서 이런 치료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간혹 궁금해하시고 또 좀 오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술 후 5년이 경과하면 완치 판정인가요? 이렇게 이제 수술 후 5년이 지나도 왜 검사를 계속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수술 후에, 수술하고 5년 안에 대부분의 재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 5년이 지나면 암이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낮긴 낮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의 특징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주 낮은 확률로 유방암이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쪽의 유방암을 치료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른 쪽 반대편에 새로운 유방암, 그러니까 암이 재발이 아니라 또 새로운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유방암이 없었던 분들에 비해서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런 또 새로운 유방암을 찾아내기 위해서 검사를 우리가 평생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5년이 지나도 계속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이기인데 왜 치료가 다른가요? 또 어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유방암은 우리가 유방암이라는 표현을 해서 마치 이것이 하나의 질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이 유방암이라는 표현 속에는 수많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유방암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방암이랑 우리가 말을 표현을 같이 그냥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유방암은 여러 종류의 유방암이 있기 때문에 그 유방암에 맞는 특성에 맞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간혹 서울에서는 좀 다른 항암제를 쓰고 서울에서는 무슨 치료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카페 가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왜 그러냐 하냐면은 우리가 하는 치료라든지 뭐 항암제라든지 뭐 그런 뭐 치료들이 병원마다 자기의 노하우로 만드는 약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된 약을 쓰고 또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진료 지침에 의해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병원 같은 이런 치료를 하고 저런 병원 가면 저런 치료를 하는 것은 아주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지 모르나 현대에는 거의 표준화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종류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프면 유방암이 관계가 있나요? 또 특히 유방암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통증이 있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이 안하윤 교수가 잘 설명을 했었는데, 가슴 통증하고 암하고는 관계를 짓기가 사실은 좀 어렵고, 오히려 가장 우리 의사들이 무서워하는 증상은 통증이 없이 만져지는 혹이지 통증 자체를 우리가 무서워하지는 않고요. 이 수술을 특히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분들은 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 영향으로 그쪽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수술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통증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이 있다고 너무 벌컥 겁내고 잠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없으시고, 있을 수는 있구나. 근데 그래도 검사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병원을 마음 편하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셔서 검사를 하시면 대부분 아마 99%는 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으실 겁니다.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권유하는 유방 촬영만 해도 충분하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2년에 한 번씩 이 유방 촬영을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마치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최소 조건이고요. 우리가 마치 의무교육 받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처럼 이것은 최소한의 의무교육인 거고, 가능하다면 경제적이라든지 다른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매년 유방 초음파와 유방 촬영을 하면 훨씬 좋죠. 당연히 우리가 마치 꼭
학교 다니고 학원도 또 더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해라라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하라는 말인 것 같고, 가능하다면은 매년 한 번씩 유방 촬영과 초음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간혹 유방암 이미 이제 수술하기도 전에 진단돼서 저 몇 개예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수는 크기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크기는,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에서 재는 크기가 그게 정확한 크기도 아니기 때문에 크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정확한 혹의 크기를 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림프절이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됐다면 또 몇 개나 됐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 기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이 수술하고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런 암의 레포트인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마치 우리가 사람의 어떤 프로필을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고, 뭐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고, 뭐 직업은 뭐고, 취미는 뭐고,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처럼 이 암에 대한 프로필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크기가 뭐 7mm인지,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어쩐지, 이 암은 수용체가 무슨 수용체가 있어서 이 약을 쓰면 맞는지, 아니면 표적 치료제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자세한 프로필이 한 5일에서 7일 정도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환자들의 개개인의 맞춤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거 브레저를 하면 유방암이 더 잘생긴다고 그렇게 그런 속설이신 분들인데, 이것을 예전에 미국에서 1995년도에 어떤 그 사람이 이런 책을 내서 이것이 한때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미국에서는 브레저를 입지 말자는 운동을 하기도 했다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이 브레저와 유방암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발표가 됐고요. 그것을 주장한 사람도 의사가 아니라 뭐 인류학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브레저나 그런 것들은 뭐 가슴을 더 쬐거나 그런다고 뭐 옷을 뭐 꽉 입거나 옷을 뭐 헐렁하게 입든 꽉 입든 그런 것들은 유방암하고 관계가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유방 확대 수술을 받으면 유방암 위험이 높아지나요? 유방 확대 수술을 받는다고 유방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간혹 이제 그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을 때 우리 실리콘이나 그런 식염수가 아니라 지방이식 필러 주사, 혹은 아주 옛날에는 그 파라핀을 넣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주사를 맞으면 유방암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방암이 생겼을 때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 같은 그런 검사로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유방이 좀 더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좀 진행된 다음에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분리하라는 것이지, 이런 확대 수술을 받는다고 유방암이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 발생을 높이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이 유관의 세포를 증식을 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은 여성 몸에서 꼭 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그러면 에스트로겐 없는 거 좋냐? 그러진 않고, 에스트로겐이 있으면 물론 암의 확률도 소폭 올라가지만, 이 에스트로겐이 있어야지 여성답게 이 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여성스럽게 아기도 낳고, 또 외모도 여성화가 되고 젖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여성한테 너무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암하고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경이 너무 빠르거나 폐경이 너무 늦었거나 이런 분들은 다른 분에 비해서 조금 확률이 높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꼭 이러면 내가 암이 다 걸려요, 그런 것이 아니라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검진을 잘 하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는 갱년기 증상이 심한데 호르몬 치료 받으면 안 되겠네요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마치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교통사고를 안 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차를 안 타면 운전을 안 하면 되죠. 차도 안 타고 집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사고의 위험을 감소하고 내 삶의 질을 위해서 운전을 하고 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내가 폐경 이후에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호르몬 치료를 해야죠. 이 호르몬 치료 한다고 무조건 다 유방암이 걸리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위험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운전하는 것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이런 호르몬 치료를 받되 마치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검진을 잘 받으면 설사 그런 치료를 받는 중에 유방암이 생긴다 하더라도 조기에 잘 치료하면 괜찮으니까 유방암이 없었던 분들은 내가 갱년기증상이 심하다면 검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의사 선생님과 그 산부인과나 유방외과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하시고, 다만 내가 유방암 수술했던 환자, 이미 한번 예전 과거에 유방암 과거력이 있었던 환자는 그런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아직은 호르몬 치료가 금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안 되고, 내가 갱년기증이 너무 심하고 좀 많이 힘들다 그러면 비호르몬적인 치료는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고, 이후에 혹시 또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병원 유방갑상선외과 윤현조입니다. 매년 10월에 여러분들 핑크리본 행사하면서 저희 병원 지하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얼굴을 뵀던 기억이 있는데,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화면상으로만 뵙게 돼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앞서 안아림 그리고 강상률 교수님이 유방암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그리고 오해와 진실까지 많은 명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어서 유방암을 치료받은 다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채팅창을 이렇게 봤더니 일반인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낯익은 이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제 강의가 조금 더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귀한 오후에 이제 귀한 시간을 내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앞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유방암의 치료 후에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통계가 2018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이 무슨 암인지 아세요? 그 전에 조금 더 쉬운 질문부터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더 많이 암에 걸릴까요? 여자가 더 많이 암에 걸릴까요? 정답이 여기 있는데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로 여자가 더 6년이나 오래 삶에도 불구하고 암은 안타깝게도 남자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했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2명, 여자분 같은 경우는 3명에 1명꼴로 굉장히 많은 숫자죠. 암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암 환자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은 무엇일까요? 오늘이 유방암 건강강좌니까 유방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1위는 위암입니다. 남녀 통틀어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위암이 1위고요. 다음에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유방암이 전체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암 발생률을 남자하고 여자로 나눠서 봤을 때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을 제치고 2018년도에는 전체 여자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서 전체 여성암의 5분 중에 1분이 유방암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방암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해가 갈수록 유방암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유방암인데 다른 암들 즉 위암이나 대장암, 폐암, 간암은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해가 갈수록 조금씩 발생률이 떨어지는데 유방암은 갑상선암, 전립선암과 더불어서 해가 갈수록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은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고 건강 검진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어찌됐건 다른 암에 비해서 유방암은 해가 갈수록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그렇다면 각 암별로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얼마나 더 오래 사시느냐라고 통계를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치료 방법도 발전하고 조기에도 많이 발견하고 하면서 모든 암들이 다 생존율이 좋아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유방암 같은 경우는 01년, 05년도에 5년 동안 발생하신 분들 중에 5년 동안 생존하신 분들이 약 88%였는데 이게 많이 늘어서 2014년과 2018년에 발생했던 분들이 5년 동안 잘 사시는 분들을 봤더니 93%로 무려 4.6%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갑상선 암과 함께 유방암, 전립선암이 굉장히 생존율이 높은, 즉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죠. 자, 200만 명이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생존해 있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가 180만 명, 179만 명인데 전라북도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암 환자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생존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생존하고 계신, 저희가 요새는 암 경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암 경험자들이 어떤 암들이 많은가 봤더니 제일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 환자가 제일 많고요. 유방암은 전체 4위로 여기서 보시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에 23만 7,700명의 유방암 환자분들이 생존해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그래서 참고로 이 그래프는 전 세계하고 우리나라하고 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통계를 낸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가 유방암이 되겠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발생률이고 빨간색,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망률인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보다 유방암은 많이 발생하는 대신 사망률은 낮은 통계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반인들께서 유방암에 대한 건강검진을 잘 받으셔서 조기에 발견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은 전문의들이 또 치료를 잘하고 우리 환자분들이 그 치료에 잘 따라준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암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저는 본격적으로 유방암 치료한 후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신체 증상 관리, 두 번째, 생활 습관 관리, 세 번째, 재발을 방지하는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도 채팅하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을 질문을 올려놓고 계신데 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정성호 교수님이야 저희 강사진들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 강의 중에서도 궁금한 거를 많이 물어보시고요. 이전에 물어봤던 질문 봤더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체 증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을 경험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겪는 증상은 갱년기 증상입니다. 네, 그 이유는 유방암 치료한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항암제도 맞고 항호르몬 치료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치료들 때문에 폐경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폐경 전이었던 분들이 조기에 폐경이 되는 분들도 있고 폐경이 이미 됐던 분들도 그나마 조금씩 나오는 여성 호르몬들을 완전히 차단을 하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를 이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보자면 초기에는 얼굴이 붉어지고 이제 훅 달아오르는 증상이 생기고 잠도 잘 못 자고 우울한 증상들이 생기고요. 중기에는 소변을 자주 보고 부부관계를 맺을 때 이제 질이 건조해지면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질출혈도 생길 수 있고 피부 노화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갱년기 증상이 오래되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이 생긴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증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얼굴이 붉어지는 이제 안면 홍조라고 하죠. 안면 홍조가 있을 때는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술은 안 드셔야 되고요.
사우나도 심한 사우나 같은 것은 좋지 않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안면 홍조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니까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비타민 E 등을 처방을 받아서 드셔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건조증이 있고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상의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질건조증이 심해서 부부관계를 맺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호르몬이 없는 윤활액 또는 보습제 등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우자분하고 같이 정신과적, 신경정신과적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질건조증을 좀 잘 극복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흔한 게 이제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가 단단해야 되는데 이 뼈 사이사이에 구멍이 생겨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환자분들이 가끔 진료를 할 때 보면 오해하고 계신 게 교수님 저 골다공증 생겼나 봐요. 어깨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요. 근데 그거는 골다공증 증상이 아닙니다. 골다공증 증상이 아니고 관절이 아프신 거고요. 골다공증 자체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고 문제는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잘 부러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이유는 유방암 환자분들이 다 항암 치료받고 호르몬 치료받고 해서 조기에 폐경이 되는 원인도 있고요. 또 식사 같은 걸 잘 못해서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을 잘 못 드셔서 칼슘제나 비타민 D가 섭취가 부족해서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정기적으로 매년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죠. 골밀도 검사를 해서 본인이 나이가 젊지만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먼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잘 드셔야 됩니다. 여기 써있듯이 하루에 800에서 1200ml 정도를 드셔야 되니까 본인이 칼슘을 안 먹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약국에서 혹은 담당 주治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칼슘을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단백질도 이제 잘 섭취를 하셔야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운동 안 하고 집에만 계시면 안 되고요. 햇빛 받으면서 체중 부하 운동하고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얼마나 하는 게 좋으냐?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이틀에 한 번씩은 하시는 게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이미 골다공증이 생겼다면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등의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흔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림프 부종이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한 쪽 팔이 림프절 절제로 인해서 이렇게 퉁퉁 붓는 증상이죠. 빈도가 높지는 않아서 겨드랑이를 싹 훑어낸다고 표현하는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받으신 분들은 10명 중에 2~3명. 그리고 요새는 그렇게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또 받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죠. 감시 림프절 절제술이라고 해서 몇 개만 떼어낸 분들도 전체 100명 중에 한 5분 정도는 이러한 림프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할 때부터 잘 들으시는 게 림프 부종 주의사항을 많이 듣고 계시죠. 림프 부종을 주의사항을 많이 듣는 이유는 현재까지 딱히 확립된 치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제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최근에 여기 써있듯이 복합 림프 물리 치료라고 해서 재활의학과에서 마사지 그리고 붕대 감고 운동하는 방법, 피부 관리하는 방법 등을 잘 교육을 해서 이런 치료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수술까지도 시행을 해서 림프관하고 혈관하고 이어주는 수술이라든지 혹은 부어있는 팔에 지방을 빼내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치료 방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립된 치료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받자마자 진단 받자마자 이러한 림프 부종 예방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제일 많이 들으신 게 이거죠. 감염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한 쪽 팔로는 혈압도 재지 말고 링겔 같은 주사도 맞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한 혈압제기나 주사 같은 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감염되면 림프 부종이 잘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체중이 증가하면 역시 술 한쪽 팔에 림프 구종이 잘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적절하게 운동하고 적절하게 식사하셔서 체중도 증가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디스트레스라고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암으로 진단받은 분들이 디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는데요. 디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암 환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즉 불안, 우울, 잠을 못 자는 증상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디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이 디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본인이 현재 암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초기인지 좀 진행이 된 상태인지 그래야지 향후 치료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통증과 피로를 호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증과 피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복식호흡이라든지 요가, 명상 등이 도움이 된다고도 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은 또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본인이 일을 포함한 활동하고 휴식을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습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 관리 중에 첫 번째로 흡연이 있습니다. 에이, 누가 담배를 펴요? 암 환자가.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통계예요. 우리나라 통계인데 물론 제일 위에 있는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흡연율이 한 3%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암 환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 환자분들의 8% 정도가 흡연을 하는데 놀랍게도 암으로 진단받으면 담배를 끊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암으로 진단받아도 반절 정도는 그대로 담배를 피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담배 끊기가 어려우시죠? 그래도 담배 꼭 끊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암 환자들이 꼭 해야 되는 예방접종들은 여기 보시면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그리고 폐렴, 그리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비형 간염 등은 꼭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필요할 때 꼭 하라고 권하는 것들은 A형 간염과 대상포진이 있고 주의하셔야 될 백신은 수두 있습니다. 수두나 홍역, 볼거리 등은 생백신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 생백신인 수두, 홍역, 볼거리 이 백신들은 피하셔야 돼요. 요새 가장 궁금하신 건 뭐가 있죠? 코로나 백신이 있죠. 코로나 백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료할 때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단은 코로나가 이제 작년부터 있었지만 암 환자들이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전 세계의 의사들이 뭐라고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암 환자들일수록 더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된다. 물론 합병증이 있을 수 있죠.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몇 가지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암 환자들은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더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항암제 맞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항암제 맞는 동안 코로나 백신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일단은 이제 혈액종양 내과와 여러 선생님들은 항암제를 맞는 동안에도 코로나 백신은 맞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사항은 항암제 맞는 동안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몸이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암제 맞는 동안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맞을 수도 있지만 맞는다면 본인이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맞으셔야 되고 그리고 항암제가 곧 끝나거나 시작하기 전이라면 항암제 시작 전이나 항암제 끝난 후에 맞는 게 합병증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유방암 환자분들도 꼭 맞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식생활은 뭐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지만 하루에 삼시세끼를 꼭 드셔야 되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되고 살코기 위주로 유제품 위주로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시고 생선 많이 드시고 기름을 꼭 써야 된다면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조리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도 질문에 운동 많이 보시거든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유방암의 재발률도 감소시켜서 생존율을 높이고 또한 유방암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골다공증, 오십견 등의 합병증들을 줄여서 삶의 질도 높이고요. 우울증도 줄여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걷기나 가볍게 달리기 등은 주 3회 이상 매일 하시는 게 좋고요. 할 수 있다면 약간 힘이 들 정도로 30분 이상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유방암 진단받은 지 오래됐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강도를 늘려서 조금 피곤할 정도로까지는 실시행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수술한 직후에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데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3세트씩 하루에 2회 이상 주 3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좋고 처음에는 많이 땡길 거예요. 하지만 땡김이 느껴지지만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아령, 가벼운 거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팔에 근육이 막 잡힐 정도로 심하게 무거운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 3회 이상 운동 후에 이틀간 휴식하시는 게 좋고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로 건강보조식품이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많이 궁금하시죠? 이 또한 우리나라의 통계인데요. 암을 경험하신 분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당연히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드시고 있고요. 칼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 다 많이 드시고 계세요. 이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게 암 환자들인데 특히 유방암 환자는 다른 암 환자에 비해서 더 많이 드시고 계세요. 학력이 높고 5년 이상 생존한 분일수록 더 많이 드시고 유방암 환자들이 뭘 제일 많이 드실까요? 통계를 내봤더니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오메가3, 칼슘, 인삼, 홍삼, 비타민 D 이런 순으로 많이 드시고 계세요. 건강보조식품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반 질환이 있습니다. 암 진단 후에 5년 이상 생존한 환자의 24%가 4분의 1이 암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반 질환을 잘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놀랍게도 혈압이나 당뇨 등을 일반인에 비해서 암 환자가 더 조절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혈압약 잘 드셔야 되고 당뇨 잘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2차 암이 있습니다. 2차 암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2차 암이라고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유방암을 수술을 받았어요. 유방에 다시 또 암이 생기면 그거는 재발이 되겠고요. 유방 이외에 다른 장기, 뼈나 폐나 간에 유방암이 생기면 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유방암하고 관계없이 다른 장기에 새로운 암이 생기는 것을 2차 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유방암 환자분인데 안타깝게도 폐에 전이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교수님 저 폐암인가요? 하는데 폐암이 아니에요. 폐암은 폐 자체, 폐 세포에 생기는 암이고요. 유방암이 폐로 전이가 된 거면 그것은 유방암 세포가 폐로 간 거지 폐암이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즉 2차 암은 유방암하고 관계없이 다른 장기에 새로 생긴 암을 이야기하고요. 유방암이 있으면 다른 2차 암이 잘 생기나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방암 환자들은 위암이나 대장암, 갑상선암들이 일반인들에 대해서 비해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방암 치료한 후에 2차 암은 일반인에 비해서 1.25배, 특히 젊은 환자일수록 잘 생기고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어떤 경우에 잘 생기냐면은 방사선치료 많이 받으시죠. 방사선치료 받는 분들은 식도암이나 폐암, 갑상선암, 백혈병의 발생률이 좀 높아진다고 되어져 있고요. 타모시펜 드시는 분들 자궁 내막암 잘 생길 수 있으니 산부인과 꼭 진료하시라고 설명 듣고 계시죠.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를 꼭 하시는 게 좋고 BRCA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은 난소암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산부인과 진료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방암 환자분들은 당연히 일반 검진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난소암, 자궁내막암, 갑상선암 등은 발생률이 일반인들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진을 추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지침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죠. 유방암 환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채, 과일 적극적으로 드시고 술, 담배 하시면 안 되고 단백질을 포함해서 영양 섭취량을 준수하고 운동 적절하게 해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방암이 예후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아까 안아림 강상률 교수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강상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 지침을 총 5가지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수술한 뒤에 재발에 대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재발률이 전체 20에서 30% 굉장히 높죠. 그리고 수술 후 2, 3년 내에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이후에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을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발은 빨리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담당 주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잘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본인이 처음 수술 받았을 때 병기가 높거나 치밀 유방인 경우나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더더욱 재발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에 무조건 의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즉, 경제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담당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여기 써있듯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균형 잡힌 식사와 잠 충분히 주무시고 지방, 설탕, 소금, 알코올, 훈제 음식 등은 줄이고, 안 드실 수는 없겠죠. 줄여서 드시고 운동 적절하게 하셔서 체중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인터넷 보시면 이제 유방암을 이기는 참 좋은 음식이라는 책자도 있고 유방암 학회 홈페이지에도 여러분들 도움될 만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담당 의사를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굉장히 많은 정보 있죠. 주변에서 많은 분들 이야기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을 제일 잘 아는 담당 주치 선생님과 교수님과 상의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시는 걸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는 금물입니다. 내가 재발을 안 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너무 재발을 할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잘 나을 수 있다는 자신감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고 즐거운 취미생활을 찾고 웃으면서 살면서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암의 암 검진 권고안은 40세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대로 2년에 한 번씩 유방 건강검진을 잘 하는지 봤더니 60% 정도만이 제대로 하고 있고 40%는 건강검진을 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분들 그리고 일반인들 모두 유방검진을 잘 하셔야 초기에 발견해서 오래 잘 사실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시행했던 우리 핑크리본 대국민 건강검진 사진인데요. 내년에는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건강검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 유방갑상선외과의 정성우 교수입니다. 유방암의 원인에서부터 치료 관리까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 이제는 유방암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무엇이든지 관계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니까 나가시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실시간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그 질문부터 답해 드리고 또 이 행사 전에 여러분들께 주신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한 4명분한테 특별히 지명해서 또 물어보시고 싶으면 채팅방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질문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반갑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진행은 제가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성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이었던 유방암의 유전자 변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요거에 대한 답변은 강상률 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몇 년 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변이해서 예방적으로 유방을 절제한
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이후에 거기에 대해 상담을 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 유방암의 유전자 변형은 피검사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비용적으로는 좀 어렵고 유전자 내가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 변형이 있는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험의 기준은 유방암 환자이면서 내가 어머니나 자기 직계 가족에 한 명 이상의 유방암 난소암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유방암이 40세 이전에 유방암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양측성 유방암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유방암의 유전자 변형이 있는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검사를 했어서 그런 변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족 검사는 다른 검사가 있는데 그런 가족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검사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변형을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미리 그 상담을 하시고 유전자에 대한 그런 득과 실을 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두 분이나 질문을 하셨는데요. 남자도 유방암에 걸리나요?에 대한 답변은 정성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남자도 유방암에 걸립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여성에 비해서 유방 조직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확률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확률을 1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남자 100명 중에 1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유방암 환자가 100명 있다면 그 중에 1명 정도 이하가 남성이 유방암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성 유방암은 남성이 생기는 경우는 예후가 좀 안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좀 결과가 안 좋냐면은 설마 암이랴 하고 그냥 딱딱하고 이런 몽울이 있어도 그냥 지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을 좀 끄는 경우가 많고 또 뒤에 바로 유방조직이 없기 때문에 근육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서 근육 침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남성 유방암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조금 진단도 늦어지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좀 불리한 점이 있긴 한데 남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유방암이 걸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좀 적은 수에서 걸리게 됩니다. 네. 네. 자,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네. 다음 질문은 유방암 종양이 한 개 있는 환자보다 세 개 있는 환자가 더 안 좋은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다발성 종양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한 개 있는 사람보다 세 개 있는 사람이 더 안 좋지는 않습니다. 개수보다는 일단은 아까 강상률 교수께서 강의해 주신 대로 똑같은 1기, 2기, 3기 기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똑같은 기수더라도 그 타입에 따라서 예후가 틀릴 수 있고 치료가 틀릴 수 있고요. 한 개보다 세 개가 더 꼭 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타모시펜 부작용 중에서 위장 장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강사진 중에서 유일한 여성분이신 아나림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험하시는 타모시펜에 의한 위장 장애라기보다는 유방암 치료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컨디션 저하 또는 아니면 식사 습관의 변화 등에 의해서 위장 장애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고 타모시펜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너무 심한 위장 장애가 있으시면 위 내시경이라던가 다른 추가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여러 분들께서 저에게도 힘을 주시는 많은 멘트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방사선 치료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한 다음에 치아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방사선 치료 후에 오심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피부가 많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는데,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방사선 치료 하시는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만 지금은 저희밖에 없는 관계로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만큼 많이 알고 계시는 강상률 교수님께서 방사선 치료에 따른 이런 합병증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시 치아에 영향을 주나요?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는 치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조사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유방암 방사선 치료 후에 이 치아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후 오심이 지속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이거는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할 때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쏘는 그 범위 안에 식도가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이후에 오심이 발생하는 확률이 낮지만, 아주 간혹 이 방사선 치료 범위에 식도를 포함한 부분이 식도를 꼭 포함하지 않고 주변 조직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서 이것이 오심을 일으킬 수는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방사선 치료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사선 치료 이후에 방사선 치료 받는데 전에는 갑자기 없던 오심이 있다면 담당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오심을 줄일 수 있는 약을 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이 방사선 치료하는데 오심이 계속 너무 심하게 약을 해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받는 방사선 종양학과에 거기다 말씀을 하셔서 치료 조사 범위가 혹시 좀 너무 광범위한 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기존에 저희들이 받았던 질문도 있는데 계속 실시간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 실시간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교수님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는 댓글이 많이 있어서 다음 질문은 정성호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데 탈모약을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검정콩이랑 다른 종류의 콩도 먹어도 될까요? 라고 이명희 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탈모약을 네. 바르는 거? 먹는 거? 탈모약 판시딜이라는 약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적혀져 있는데. 지금 아마 유방암 치료가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걸 다 끝났으면 그 머리 나는 약을 드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 검정콩도 뭐 드시는 건 뭐 전혀 괜찮습니다. 검정콩이 이제 모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라도 검정콩이랑 드셔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반가운 정성호 교수님 목소리를 자꾸 듣고 싶으시면 지명해주셔서 또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질문은 우리 삼중 음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김찌님이 질문하셨고요. 요거는 우리 안 교수님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유방암의 분류를 할 때 호르몬 수용체와 표적 수용체 유무를 가지고 유방암을 크게 4개의 분류군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표적 수용체 양성이신 분,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 표적 수용체 음성이신 분, 표적 수용체와 호르몬 수용체 모두 음성인 경우를 이제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삼중 음성 유방암은 이제 호르몬 치료나 표적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방암을 공격할 수 있는 치료 약제가 조금 남들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주기적인 검진과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똑같이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권장하는 그리고 권유 드리는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결한 답변이셨고요. 다음에 질문해 주신 분은 골다공증 치료제와 여성 생식기의 관계가 궁금해요. 라고 윤창주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간단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와 여성 생식기와의 특별한 연관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골다공증 치료제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뼈에서 자꾸 칼슘이 빠져나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약들인데요. 여성 생식기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골다공증 치료 중에는 이제 치아, 이제 요
치과적인 부분하고 관계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 자주 질문하시는데 진료하실 때 본인이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든지 뭐 충치 치료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뭐 치과 선생님하고 또 잘 상의하셔서 골다공증 치료제를 잠깐 중단하는 방법을 하셔야 되고, 여성 생식기하고 관련이 주로 있는 거는 유방암 자체가 여성 호르몬이 원인이기 때문에 유방암과 아까 말씀드렸던 산부인과적인 난소암, 자궁내막암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이어서 우리 박민아 님이 놀바덱스를 먹고 있어서 생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여자들이 복용하는 여성 유산균이 있는데 복용해도 되나요? 결론은 유산균을 복용해도 되나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네, 유산균 포함한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해서 우리 강상률 교수님이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산균은 드셔도 되고요. 콜라겐 아까 뭐 그 사실 이 아마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먹는 부분이 많으신데 대부분의 음식은 특별히 가릴 것이 없이 잘 드셔도 되고 다만 저희가 조금 조심하시라 하는 부분은 이 홍삼이라든지 그런 그 백수 그런 여성 호르몬 성분이 아주 그 미약하게 들어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 큰일 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한 뭐 명확한 답변은 없지만 나쁠 가능성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고요. 그걸 제외한 다른 뭐 비타민이라든지 콜라겐, 유산균, 프로폴리스 또 그런 것들은 크게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사실 저희가 외래에서 뭐 논이 먹어도 돼요. 뭐 어떤 것 그러니까 뭐 또 뭐 그런 약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좀 특이한 음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해하시면 만약에 너무 좀 걱정이 되시면 사실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유산균이라든지 비타민 그런 것들은 드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하나 곁들여서 우리 박민아 님이 질문하신 건 유산균을 먹어도 되냐는 것이 이제 방점이 찍혀 있긴 하지만 질문을 보니까 놀바덱스를 먹고 있어서 생리를 안 한다고 했는데 놀바덱스하고 생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환자분들이 이제 놀바덱스는 상품명이고 타목시펜이라는 약 성분인데 5년을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 드시는 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월경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폐경 전 여성한테 월경을 안 하기 위해서 배에다 맞는 호르몬 주사, 호르몬 주사는 월경이 안 나오게 하는 거고 놀바덱스는 그럼에도 월경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먹는다고 놀바덱스를 먹는다고 생리를 안 하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놀바덱스 이렇게 쭉 드시다 보면 어떤 분들이 폐경이 돼서 주는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까 우리 윤현주 교수가 얘기했던 폐경기 증상이 있어서 보통 주는 호르몬제를 드시거나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유방암에서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 그 좀 유방암에 안 좋다는데 주냐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편의상 호르몬 치료라고 하는 거지 산부인과에서 폐경기에 주는 것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에스트로겐하고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이 호르몬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같은 종류는 아니다는 것도 오해가 없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거기 먹는 것이 유산균 나왔는데 이제 여기 밀가루, 설탕, 단 음식, 치킨, 튀김, 짜장면 등은 다 침 넘어가는 거네요. 근데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냐고 하는데 저희가 그 항암 치료 중에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 때는 백혈구수가 좀 줄어들면 우리 몸을 지키는 경찰수가 적기 때문에 감기나 이런 걸 걸릴 수가 있어서 우리가 날 음식, 회라든지 익히지 않은 걸 먹다가 유장염이 생긴다거나 할 수 있어서 먹지 말라는 거지 유방암에 있어서의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는
음식 성분에 대해서 가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설탕 다 드셔도 괜찮지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건강을 생각해서 보통 먹는 정도로 이렇게 드시면서 건강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교수님은 여전히 예쁘시네요 하고 써주신 김성진님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항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신데 항호르몬제 있으면 관절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호르몬제를 복용한 뒤로 관절통이 심합니다. 항호르몬제 복용하는 내내 관절통이 지속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항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내내 갱년기 증상도 지속되는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예쁘신 안 교수님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우선은 항호르몬제를 복용하신 후에 특히 폐경 후에 항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외래에 오시면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침에 손이 굽히어지지 않을 정도로 관절통이 심하다. 그리고 갱년기 증상도 너무 심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땀도 많이 나고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서 호전이 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고 사실 약을 드시는 동안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루아침에 바로 좋아지는 방법은 잘 없고 그렇다고 약을 끊지도 못하니 저희도 항상 난감한 부분인데요. 그럴 때 이제 그래도 보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침에 관절 마사지를 하시고 그리고 손발의 보습을 잘 해주시고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갱년기 증상에는 미약하게나마 여성 호르몬 제제는 아니더라도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약제가 지금 어느 정도 외래에 구비가 되어 있고 처방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와서 상담을 잘 해주시면 얼마든지 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안타깝지만 시간이 돼서 오늘 이렇게 소중하고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북대학교 병원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의 홍보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정성호 교수님의 폐회사로 오늘의 행사를 마칠까 합니다. 홍보 동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사선 치료가 끝났는데 암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나도 지난달에 항암제 치료가 끝났는데 혼자서 운동하려니까 잘 안 되네. 암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질 때마다 우울해져서 요즘 마음이 참 힘들어. 얼마 전에 암 치료를 받은 사람을 위해 도와주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함께 찾아가 볼까? 좋아. 함께 가보자. 안녕하세요. 이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의 암 치료를 마치신 분의 건강관리와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암생존자를 위한 통합지지 서비스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센터에 방문하시면 체지방 상태 검사와 평소 식습관을 평가한 후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교육과 영양 상담을 해드립니다. 영양사가 강의하는 영양 식생활 관리 교육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며 전문 의사가 암 생존자의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강의도 실시하고 있어요. 암 생존자를 위해 개발된 다니엘 운동법은 전문 강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동작을 따라서 하는 운동으로 근력 강화와 몸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림프 부종은 림프절을 절제한 수술을 받았거나 림프절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에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림프 부종 관리법에 대한 유익한 강의와 교육 자료를 제공해드려요.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께 심리상담사가 진행하는 심리지지와 소그룹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의 힘을 얻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불안하고 긴장될 때, 우울하거나 잠이 오지 않을 때 이완 훈련을 하면 경직된 근육이 빠르게 이완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잠을 부르는 건강한 수면 습관도 알려드려요. 불안, 우울로 인해 힘들거나 대인관계 문제로 마음이 힘든 분을 위해서 심리상담사가 1:1 심리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직장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평가하고 구직 준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취업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구직을 도와주는 일자리 센터로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답니다. 아로마 요법은 식물의 꽃, 열매 등에서 추출한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오일 향기를 맡거나 마사지하는 방법을 실습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암 생존자가 가진 심한 통증, 불안, 우울, 불면증 등과 같은 의료적 문제는 암 생존자 전문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나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해야겠어요. 프로그램 참여 신청할게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클리닉 진료를 제외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와 암 생존자 자가평가지를 작성하신 후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릴게요. 전북권역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암 생존자 여러분의 힘이 되는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10월을 유방의 달을 맞이해서 핑크리본 캠페인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시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저희가 코로나가 좀 좋아지고 해서 내년에는 대면으로 예전같이 만나서 좀 더 얼굴 보면서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또 그런 시간이 아마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동안까지도 여러분들 내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기를 바라고, 저희 전북대학교 병원 유방 갑상선외과도 저희 4명의 의료진하고 또 의뢰 4명의 전문 간호사, 그다음에 병실과 수술실에 또 전문 간호사에서 총 10분의 선생님들이, 의료진이 여러분들의 유방암을 위한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유방암에 대한 것은 지역의 거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 뒤지지 않는 선생님들의 실력과 또 케어,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어디다 내놔도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전북대병원 유방 갑상선외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진료 중에 또 치료 중에 모든 불편한 게 있으면 어느 때라도 저에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달려가서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또 힘든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가을이 깊어가서 일교차도 심한데 감기 이런 거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잘 지내신 다음에 내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